여러분, 2026년 2월 현재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9,900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달부터 우리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식사 대용으로 저렴하게 즐겼던 햄버거 세트 가격입니다. 사실상 1만 원입니다. 이제 햄버거도 1만 원이에요. 웃기죠? 근데 웃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햄버거 가격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고 선명한 신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5,000원짜리 점심을 먹던 나라에서 지금은 햄버거 하나에 10,000원이 나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그 사이에 월급은 2배가 됐나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2배가 됐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극, 가격은 올라갔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그대로인 이 간극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물가 비싸다, 살기 힘들다, 이런 하소연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갈 겁니다. 왜 이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이 구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에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왜냐하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니까요. 일단 2026년의 풍경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를 걸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활기가 없어요. 편의점은 넘쳐나는데 골목 식당은 하나씩 문을 닫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은 여전히 줄이 서 있는데 중저가 의류 브랜드는 철수를 발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통감이 안 잡히죠. 이게 바로 K자형 양극화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어중간한 중간층은 조금씩 아래로 밀리고 바닥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한가운데서 가장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세대고 또 하나는 이미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노인 세대입니다. 오늘은 이 두 집단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다시 햄버거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필 햄버거냐고요? 왜냐하면 햄버거는 상징이거든요. 고급 레스토랑 가격이 올라가는 건 서민들이 체감을 못합니다. 하지만 점심에 버거 하나 먹자가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그건 다릅니다. 그건 일상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꾸준히 웃돌았습니다. 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임차료가 오르면서 그 압력이 전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가 9,900원짜리 햄버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햄버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라면, 두부, 달걀, 버스 요금, 전기 요금, 병원 비급여 항목. 이것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으로요. 문제는 이 물가 상승이 실질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명목 소득이 조금 올랐어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중간 소득층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저축 여력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다가 그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올라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체감 빈곤입니다. 통계상 빈곤선 아래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점점 더 쪼여오는 감각. 이 감각이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거나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고 있고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릅니다. 일본보다 빠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진다는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고 복지 지출은 증가하고 세금 기반은 축소되는 이 구조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복지 예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들을 다 합치면 해마다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근데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복지 총액은 늘어나는데 노인 빈곤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노인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이 커져도 1인당 지원 금액이 의미 있게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보면 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명목상으로 조금 올랐어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무료 급식소 앞입니다. 급식소 앞에 줄 서는 노인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급 신청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불쌍하다는 감정으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조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평생 일하고 자녀 뒷바라지하고 노후 대비를 충분히 못한 상태로 65세를 맞이한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의 바닥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65세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65세는 사실상 노동시장 퇴장 시점입니다. 재취업을 시도해도 갈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경비, 청소, 단순 노무직. 이 일들도 이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전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프리랜서 시장도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진입이 어렵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노인이 기대는 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혹은 그 둘 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충분히 납부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경력 단절이 있었거나 자영업자였거나 비정규직이 길었던 분들은 납입 이력이 짧고 수령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산이 있는 노인들은 다를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지금 60대 이상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 수입입니다. 집이 있으면 전세를 끼고 월세를 받고 혹은 갭투자 형식으로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노동소득이 끊긴 자리를 자산소득으로 메우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 자산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중심의 사회에서 자산소득 중심의 사회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동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노동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자산을 굴려서 소득을 만드는 구조로 바뀌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자산이 있으면 자산소득으로 버티고 없으면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데 그 노동시장에서도 밀려나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 레버리지 구조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흔히 갭투자라 불리는 방식은 한국 특유의 임대 모델입니다. 집값의 일부만 내 돈으로 사고 나머지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죠.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냅니다. 근데 이 구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1인 가구는 늘고 전세 자체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해지면 이 레버리지 모델은 흔들립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혹은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이 구조가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난 것도 이 구조의 취약성이 터진 결과입니다. 고령층 자산가들이 노후 현금 흐름을 이 레버리지 임대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델이 흔들리면 그분들의 노후 설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세입자에게도 시장 전체에도 파급됩니다. 세 번째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산에 돈이 묶이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돈이 집중되면 그 돈은 실물 경제를 순환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지만 그 거래가 식당 매출을 늘리거나 동네 가게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자산시장 안에서 돈이 빙글빙글 도는 동안 실물 소비는 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소비 성향 자체가 낮습니다. 병원비와 세금이 지출의 중심을 차지하고 외식이나 레저,
신제품 소비는 줄어듭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전체 소비 총량은 줄어들고 그게 내수 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면 복지 예산에 압박이 오고 그 압박을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게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내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대 간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세대 싸움으로 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노인 세대의 연금 지급에 쓰입니다. 이게 원래 연금의 구조이고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운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납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의 비율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2~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 구조에서 청년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노인들이 연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제도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단계적으로 상향 중인데 재정 압박이 커질수록 65세에서 68세 혹은 70세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나올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65세에 은퇴하고 연금 받기까지 몇 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는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복지 구조 자체의 개편이 올 겁니다. 보편 복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더 세밀하게 선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노인에게는 지원을 줄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게 집중하는 방식이죠. 이게 공정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합니다. 집 한 채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인들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이 이미 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고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 압력이 더 커질 겁니다. 세 번째로 세금 체계 조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금융소득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될 겁니다. 노동소득 중심의 세금 체계가 자산소득이 늘어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개혁이 어느 속도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번째로 자산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 상승 압력도 약해집니다. 금리 수준, 글로벌 자금 흐름, 외국인 투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거처럼 집 하나 사두면 알아서 오르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노후 설계 자체가 예상보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일본이 이미 이 방향으로 갔습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이요. 한국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지금의 방식은 월 몇십만 원짜리 단기 봉사형 일자리 수준입니다. 이걸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연결하려면 재교육, 디지털 전환, 고용 문화 변화까지 다 바꿔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경제활동에 묶어두는 것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영상이 파국론으로 끝내기를 원했다면 여기서 다 망했다. 각자 도생해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숫자 몇 개를 빠르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20%, 4명 중 1명. 2055년. 49%. 마이너스 실질임금. 9,900원. 이 숫자들이 따로 보이시나요? 사실 이것들은 전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진행 중인 이야기를요.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약 20%에 근접해 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속도를 보면 다릅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7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불과 7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가 같은 구간을 통과하는데 150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건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그러니까 2035년 전후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향해 가는 경로에 들어섭니다. 4명 중 1명이 넘어서 3명 중 1명에 가까워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무게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국가 예산 측면에서 봐도 흐름이 명확합니다. 최근 발표 기준으로 복지 분야 지출은 전체 국가 예산의 35% 안팎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은 매년 조금씩 커지는 추세입니다. 노인 관련 항목만 따로 떼어내도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로 수급 대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서 이 비용은 줄어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결국 세금과 국채입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부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한번 얘기해야 합니다. 공식 추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대 중반 전후로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혁 여부, 보험료율 조정, 수급 연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20대, 30대가 연금 수급 나이가 됐을 때 기금 상황이 어떨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공단이 자체 발표한 수치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 얘기를 숫자로 해봅시다.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추정치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소비 성향은 전체 평균보다 낮고 지출 구성도 다릅니다. 의료비, 세금, 공과금 같은 비선택적 지출 비중이 높고 외식, 여가, 쇼핑 같은 소비는 줄어듭니다. 인구에서 이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 민간 소비 증가율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성장이 인구 구조만으로도 이미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가 안 늘면 기업 매출이 안 늘고, 매출이 안 늘면 고용이 안 늘고, 고용이 안 늘면 임금이 안 오르는 흐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실질임금 얘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명목임금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상당 기간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또는 제자리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웃도는 구간이 반복되면서 실제 구매력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햄버거 얘기가 나옵니다. 5년 전 7,000원대였던 햄버거 세트가 이제 9,900원입니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이 그만큼 올랐느냐? 일부 업종은 올랐겠지만 전체 노동자 평균으로 보면 체감과 통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지금 9,900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는 건 5년 전 7,000원짜리를 사 먹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 숫자들이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복지 지출 증가는 세금 부담을 키우고 세금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고 가처분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은 내수 성장을 누르고 내수 성장 둔화는 임금 상승을 막고 임금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면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끝에서 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현실화되면 사회 안전망에 의존하던 노인들의 생활은 더 불안정해지고 그 공백을 다시 복지 예산으로 채우려면 또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분적 처방은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세대를 탓하거나 정치를 비난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숫자가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방향이 바뀌려면 제도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혁이든 세제 개편이든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든 이민 정책이든 어떤 선택도 쉽지 않고 어떤 선택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미룰수록 나중에 충격은 더 커집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햄버거 가격이 1만 원에 가까워진 그 현실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구조적 압박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막연히 힘들고 막연히 불안하고 막연히 미래가 어둡다고 느끼는데 그 막연함을 구체화하면 오히려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지금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구조인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노후 현금 흐름을 어디서 만들어낼 건지. 이걸 30대에 생각하는 사람과 50대에 처음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노후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부 자산소득을 병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 자산소득을 레버리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성이 큽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비 패턴이 물가 상승에 취약한지, 고정 지출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지. 이게 개인 재무 관리의 기본이지만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햄버거 한 개 가격이 1만 원이 되는 세상에서 그냥 아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기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소득과 자산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거나 키우는 방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관심입니다. 연금 개혁 논의, 복지 구조 개편, 세금 체계 변화. 이것들은 뉴스에서 가끔 나오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정되면 여러분 개인의 노후와 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관심하면 그 결정을 남이 대신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이해에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6년 햄버거가 1만 원이 되는 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연금 납입금을 내면서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경제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구조적 압박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위기가 와도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우리가 막을 순 없지만 그 속도에 휩쓸려 떠내려갈지 아니면 노를 저어 나아갈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많은 분이 국가가 해결해줘야지, 누군가 책임져야지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하죠.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길 기다리기만 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 마음의 준비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막연한 희망 대신 냉정한 통계를 믿으세요.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100% 책임질 거라는 기대, 집값이 예전처럼 폭등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 통장의 숫자가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밤 딱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그 불편한 직시가 여러분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는 쉬는 날이 아니라 직업을 바꾸는 날이에요. 70세, 80세에도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죠. 그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경제 구조가 바뀌고 세제 정책이 변할 때 어렵다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갑니다. 뉴스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의 이야기로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가요?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던져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나중에 선택지를 넓혀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 생각의 실마리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